저는 성신여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인데 작가 이제 분야를 좀 다양하게 인문학 그리고 뭐 기술 쪽, 비즈니스, 경제 쪽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작가고요. 그리고 시안책방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구독자 많으시더라고요. 뭐 북튜버 치고는 많은 거죠. 네. 북튜버들이 워낙에 마이너한 장르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좋은 책들 너무 리뷰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시안 저자님의 유튜브 채널 꼭 한번 가보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너무 잘하시네요. 최고입니다. 네. 네. 그 이번에 NFT의 시대라는 네. 책을 쓰셨습니다. 네. 그 우선은 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긴 한데 이게 NFT 얘기는 좀 많이 들어도 네. 이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용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선 NFT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좀 책 속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떨까. 사실 근데 NFT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이해해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원리도 되게 쉽게 알아들어요. 문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NFT가 뭐 넌 펑저블 토큰 해가지고 이 디지털 파일을 유일무이한 걸로 바꾸는 기술이다. 뭐 그런 거는 워낙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왜 돈 주고 사?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원리는 있구나라고 이해는 다 하세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그 서로 사랑한다고 와가지고 그 재벌집 아들과 가난한 집 여자가 오면은 엄마가 너네들도 어떻게 만난 거야? 이해가 안 돼. 니네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야. 어떻게 만났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니네가 왜 만나냐 이게 궁금한 거고요. NFT도 마찬가지예요. NFT가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게 형성되는 거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돈 주고 사고 그러는 거지? 이게 정말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이 좀 강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자님이 보실 때는 그 인정을 하는 게 시간상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혹시 어렸을 때 인강으로 공부해 보셨나요? 그렇죠. 인강으로 공부하셨을 때 가령 현강과 인강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현강을 하셨어요? 인강을 하셨어요? 저는 현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현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대시죠. 지금 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강과 인강이 있다. 그러면 물어봐요. 그럼 이 현강은 인강과 다른 뭐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걸 촬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현장까지 가서 들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지금은 또 어떻게 됐냐면 대학교에서 비대면 강의와 대면 강의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명 이하의 강의는 뭐 대면으로 해라 이런 식인데 비대면 강의가 인기여서 수강권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와, 그렇구나. 네. 성신여대에서. 아니, 성신여대는 아니고요. 성신여대는 아니고 어딘가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오고 집에서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 비대면이 더 인기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구나. 그 전 세대, 그러니까 그 웅달림 전 세대로 가면은 인강으로 강의를 어떻게 들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지금 그런 단계인 거고요. 지금 뭐 60대, 70대 이러신 분한테 그 NFT 너무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라고 해봤자 그분들의 생각에는 그 돈이면 부동산을 하지 눈에 보이는 아니면 금을 사든가 눈에 보이고 내가 질 수 있는 거라지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MZ세대라고 하나요? 그 세대부터는 이게 형격히 바뀔 수 있다는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워낙에 한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돈도 많이 풀리고 해서 그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가 넘쳐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주식도 잘 되고 부동산도 잘 되고.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부동산으로 두 배 벌었다.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2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40억이 됐다. 그럼 확 난리가 나는데 맞아요. NFT 쪽 투자로 들어가면 내가 이거 해서 두세 배 벌었어 그러면 아휴 그래 수고했다 이런 정도예요. 보통 20배 30배 벌었어야지 좀 했네 이런 수익률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내가 차라리 였다가 투자를 하고 였다가 시간을 좀 집어넣어서 큰 이득을 보리라. 게다가 그게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만 해도 20배, 30배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승부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젊은 층 세대들이 눈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NFT 시장이 혹시 지금 현재 규모 네. 같은 것과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NF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너무 헷갈릴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뭐 메타버스 하면서 어쩌고 연결하고 어떤 사람은 당장 돈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네네네. 네.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네.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땅들만 있는데 말하자면 그 땅을 토지를 분양하는 거죠. 아니면 뭐 아파트가 아직 안 세워졌지만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요. 그래서 내가 분양권을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샀지만 뭐 그때 아파트가 올라가길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분양권 그냥 요 딱지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엄으로 왔다 갔다. 지금 NFT 투자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NFT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결국 그게 신도시가 올라가면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시가 돌아가고 그러면 그 도시 안에서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비즈니스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또 다른 NFT 시장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가 신도시라고 생각하면 NFT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 어떤 자산의 역할들을 하는데 메타버스가 아직 그럴듯한 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올 것이다 라고 알고만 있어요. 그러기 전에 지금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물도 없이 그냥 분양권을 가지고 사고 팔고 있는 거고요. 그렇구나. 그 단계군요, 지금. 네, 네. 그걸 사고 팔고 있는데 그게 돈이 되니까 현재.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메타버스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도시 기능이 돌아가니까 뭐 미용실 같은 건 어디다 놓고 하는 구체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NFT 비즈니스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투자를 얘기할 땐 이런 정도, 흔히 얘기하는 단기적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고 네. NFT의 진짜 가능성은 정말 이 도시가 돌아가는 이때가 되면 이거는 뭐 이 비즈니스, 지금은 투자 재테크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그때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의 시장 확장은 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겠네요. 뭐 수십 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전에 또 스마트폰 시장을 지금 어떤 것까지를 스마트폰 시장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혹시 처음에 뭐 쓰셨어요? 스마트폰이요? 네. 그때 뭐 썼더라? 갤럭시 S2인가? S2. 저는 아이폰 4, 아이폰 4부터 썼는데 네. 아이폰 3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2009년에 나왔습니다. 2009년에 나왔을 때 그때 스마트폰으로 어떤 시장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건 앱만 들어가지고 그거 팔리는 거. 앵그리버드 잘 팔려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와 앱을 개발해야 돼.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는 스마트폰 비즈니스로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다 앱 개발이었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 배달의 민족도 스마트폰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O2O죠. 네. 모든 비즈니스가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스마트폰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네. 그때 당시에는 이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NFT가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좀 사고 팔고 아트나 PFP 사고 팔고 이런 거 정도라면 그게 이제 앱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그거 보고서 나도 뭐 이런 단계고요.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로 확장됐을 때는 이거는 진짜 비즈니스 자체가 뭐 잴 수 없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네. NFT로 만약 연결이 되면 네. 많은 이제 미래를 이렇게 예견하시는 분들이 현실과 그 가상세계 메타버스 거의 동등하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NFT가 구축된다는 건 진짜 이 현실에서 지금 이런 물건들이 다 NFT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웅달님 같은 경우에는 NFT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네. 근데 대중들은 또 잘 모르세요. 아니 메타버스에서 NFT가 구현된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NFT가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건데 NFT 뭐 아트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그런 뭐 딱지 같은 거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프리미엄 딱지지만 건물이 올라가는 거와 다르다. NFT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디지털 가상 자산을 만드는 기술이죠. 그 디지털 안에서의 어떤 물건들이나 뭐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가상이지만 자산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내가 메타버스에서 건물 하나 샀다. 근데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내가 이쪽에 자전거를 사는데 그것도 돈이 되고
근데 그 돈을 지금도 게임 같은 거 하면 뭐 나름 인정해 주잖아요. 뭐 경험치가 뭐 올랐네 어쩌고 하면서 인정해 주는데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 NFT가 현실에서도 돈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산을 내가 구축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메타버스에 집을 샀다. 그럼 현실에서 집을 사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 집을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돈도 빌려줘요. 야. 그게 디파이죠. 네. 그런 금융들이 지금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 초반에 네. 그 닷컴 시대, 닷컴 버블, 뭐 인터넷 네. 이런 게 왔을 때 그거에 좀 적응 못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네, 네. 결국에는 5년, 10년 지나면서 인터넷이 다 너무 익숙해지고 지금은 뭐 인터넷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10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인터넷 초창기에 쇼핑몰에서 그래 쇼핑몰에서 음반이나 이런 거 살 수 있어. 하지만 의류를 어떻게 거기서 사? 내가 입어보고 사야지. 그래서 그게 안 팔렸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거기서 주로 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경제신문 하나 읽는데 제2의 카카오와 네이버는 네. 이쪽 NFT에서 나올 거라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너무나도 크다.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초창기에 카카오 네이버가 바로 그런 첫 번째로 자기가 했던 역할을 했잖아요.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전으로 들어가면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초창기 때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생 3명이 기숙사 골방에서 창업했는데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죠. 그 새로운 분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도 자기가 정말 그 돈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다. 그 경쟁력도 없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크게 될 수 있는 건 새로운 분야를 해야지. 맞아요. 이미 다 그 기존의 기득권들이 잡고 있는 분야는 아무리 해봤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통도 있었고, 뭐 금융도 있었고, 뭐 화장품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그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야. 그리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에서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한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큰 불을 또 짊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이 NFT가 단지 기술 그 자체도 아니고 또 재테크도 아니고 요즘에 너무 재테크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의 미래 그 자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하고 좀 통하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제가 또 6도의 멸종이라는 환경책을 보는데요. 1도 올라간 세상, 2도 올라간 세상에서 산업화 혁명 이래로 지금 2015년에 1도가 올라갔대요. 그게 사실은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015년에 1도가 올라가는데 2030년 되면 2도가 올라간대요. 2045년, 50년 되면 3도가 올라가는데 이미 1도가 올라간 세상도 지금 기후붕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2도나 3도가 되면 이게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아마 3도가 올라가면 포유류의 한 4분의 1이 멸종된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산업화 이래로 그 온도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탄소 배출량이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최근 한 번 5에서 7%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게요? 코로나? 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안 나돌아다니니까 탄소 배출량이 200년간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놀라워하는 거죠. 이렇게 안 나돌아다니는데 5에서 7%밖에 안 떨어지다니. 그럼 우리는 환경적으로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게다가 또 하나는 2030 지금 한 10여 년 만에 인구가 10억 명 정도가 늘었어요. 60에서 지금 70억 명이 되는데 80억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2030년 40년쯤 되면 100억 명까지도 간다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우주로 보내는 거, 화성으로 보내는 거랑 비대면,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보내는 거.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많은 일들, 그러니까 재택근무라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탄소 배출량도 줄거든요.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랑 관계가 되는 게 정말 여름엔 죽을 것 같이 더울 때 있잖아요. 겨울엔 죽을 것 같이 추울 때가 있고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근데 이 메타버스와 이 비대면 이런 쪽은요. 거기에 대한 해법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화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갈 수는 없으니 이런 미래사회 해법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실의 세계를 보호하는 게 메타버스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메타버스가 잘 되면 또 현실의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있고요. 보조로 메타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유니버스 1, 유니버스 2, 유니버스 3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유니버스 1에 가서 내 직업이 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여기서 일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현실에서 우리가 왜 이게 되게 현실을 네가 인지하고 현실을 살아라. 게임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게임 페인 같은 것들이 왜 위험하냐 하면 현실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 현실에 적응 못 하는 게 여기서 돈도 못 벌고. 근데 오히려 이 메타버스 유니버스 2에 가면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게 더 현실이 더 좋은 현실이죠. 네. 그러면 현실 1, 현실 2, 현실 3 해가지고 나의 세상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현실이 있고 보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라기보다는요. 그 버추얼 휴먼 그 네. 루이랑 네. 또 그 누구더라. 또 유명한 그 저기 신한은행의 로지. 네, 그거 만드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실물이 있으신 분들이래요. 네. 그러니까 투잡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가상인물이 가상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쵸, 수입이 그쵸. 2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 네, 네. 왜냐면 로지가 뭐 산에 있을 수도 있고 해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뉴욕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아부다비에 있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스 1, 2, 3 네.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하나의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디즈니랜드 같은 걸로 아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이 진짜 현실에서 나도 누구나 구현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지금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가 현실을 무시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 거나 똑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 현실을 우리가 왜 현실이라고 했냐. 현실에서 공부도 하고 뭐 직업도 얻고 그 공부도 하고 직업도 얻는 것이 메타버스 2, 3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현실과 분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 책에서 네. 이 NFT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네. 인문학의 인사이트가 담겨 있다고 네.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인문학이라는 게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문학? 네. 그냥 인간의 본성 같은 거? 변하지 않는. 근데 사실 인간의 본성이 그냥 혼자서 존재하면 사실 인문학적으로 이거 팔 게 없잖아요. 이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문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뭐 심리학이라든가 그럼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게 궁금하니까 심리학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정치학이나 사회 이런 것들이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인문학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현실 같은 느낌이냐라고 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되게 실감 있게 구현되기 때문이에요. 게임에 들어가면 NPC랑 싸우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뭐 서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통하는 거랑 비슷한데 메타버스에서 만나면 서로 실체, 그 공간에서는 실체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심리학이라든가 이 인문학적으로 이걸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메타버스 만난 사람들 사이의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인문학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게 메타버스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내가 커머스를 만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이걸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인문학적 인사이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기존의 인문학과 다른 게 있죠. 몸뚱아리가 없거든요. 그럼 정신만 있는 세계예요. 그때 인문학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네. 다음 책 메타버스 인문학. 그렇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지금도 가령 이렇게 얘기할 때 몸짓 언어가 70%란 말을 쓰잖아요. 표정을 보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타버스 아바타는요. 몸짓은 있지만 표정이 없어요. 그럼 사실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뭐 어떤 의미로 했을까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령 그러시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러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되게 긍정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시죠 뭐. 이래 어조에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를 되게 이제 인상 굳어서 그러시죠. 이러면 또 다르죠. 네, 이 몸짓 언어로 우리가 알아듣는 게 훨씬 많은데 메타버스는 그게 없어요. 그 메타버스는 다른 것보다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몸뚱아리가 없는 이쪽의 인문학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메타버스 인문학이란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파트나 분야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재밌네요.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네. 예. 그러면은 저자님이 보실 때 네. 막 한편에서는 뭐 NFT 도박 네. 그리고 뭐 NFT 트레이딩 네. 뭐 되게 재테크로 돈벌이 수단으로 봐서 뭐 NFT 거품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이게 꼭 거품만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 전 좋아요.